이 법안을 하면서 좀 어쨌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임대차 시장의 어떤 문제점들, 임차인의 권리 보호라고 하는 법률적인 어떤 문제점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제 잠깐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조금 좀 이 전세제도, 뭐 갭투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하고, 그 바탕에서 오늘 좀 설명을 한번, 그 법안을 설명을 하면은 좀 그렇게 좀 왜 이 법안을 했는지 좀 설명이 그 취지가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뭐라고 하지? 임차인 권리는 낮고 임대인 우위 시장, 임대차 시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거를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택, 내가 사는 집을 내가 스스로 시장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렇게 사든지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해가지고 살든지, 이 두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을 딱 구분을 해보자면 주택 매매 시장이 있는 거고 임대차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게 서로 어떤 상호 영향을 주면서 뭐 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 중에서도 공공임대 시장하고 민간임대 시장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이따 뭐 다음에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누구나 다 알듯이 공공임대 시장이 너무나 작고 민간임대 시장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주거 점유 형태를 보자면 뭐 조금 있어 보시겠지만은, 여기 점유 형태를 보시자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쭉 이렇게 80년대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뭐 57.9%, 약 60% 정도 되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한 40% 정도 되는 숫자가 임차 시장에 임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민간 임대 시장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임차료를 어떻게 지불하는가, 지불 형태에 따라서 좀 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나눠질 수 있는 거고, 전세 임대 시장이 있는 거고, 보증부 월세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사택이라든가 무상 임대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임대 사업자에 따른 이거 이제 조금 뭐 다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임대 사업자에 따른 구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법 체계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몇 년 전쯤에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던 등록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들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임대 사업자들이 하는 등록 임대주택이 있고, 일반 임대주택, 미등록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임대주택은 이 법을 하는 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이제 규율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등록 임대주택은 민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걸로 이제 규율이 되는 법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가 이게 임차인들의 권리가 낮고 어떤 대안이 없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공공임대 시장하고 주거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 시장하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 시장 사이즈가 공공임대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만 호 정도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의미 있는 주택은 약 90만에서 100만 호 정도 되는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좀
저기 뭐 남미 뭐 어느 국가에서도 있다고 하던데 전세임대 전세라고 하는 임대차 형태가 우리만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특이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아마 그 변호사님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세 임대차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의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은 주거를 제공을 하죠. 그 임차인은 대출을 해주는 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는 거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주면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임차료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주거 서비스를 받는 제공 서비스를 받는 그거를 어떤 임차료로 매달 꼬박꼬박 내는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임대인은 대출을 해주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채무자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또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자면은 이게 이제 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듯이 세입자의 월세 임대료하고 집주인의 차입 이자를 그냥 맞바꾸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인데 어쨌든 임대차 계약과 채권 채무 계약이 동시에 성립이 되고 뭐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동시에 해소되는 관계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저희 인식에는 이런 게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채무자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 뭐라고 하죠?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뭐라고 하죠? 자기 돈으로 당연히 내줘야 되는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인은 다른 곳을 주거 이동을 하거나 이러기 위한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때 이거 제때 안 내주고 다른 사람이 다시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그 돈 받아가지고 주는 형태가 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 구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것이 전세라고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채권 채무 관계에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법의 거기에 관련된 법을 하나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세 임대차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어떤 주택 임대차 시장이 형성된 원인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추정을 해본 거는 어쨌든 70년대라든가 이런 때 이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제 이농 현상 있고 도시화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주택 부족을 해소해줄 그 주택 부족을 임차 시장에서 해소해줄 공적인 영역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주택의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주택 보유 단 하나의 수단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주택 보유 수요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도권 금융, 주택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도 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됐을 것인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은 미발달한 상태.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만약에 내가 주택을 외상으로 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도 발달한 그런 주택금융 제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모기지라든가 뭐 이런 제도가 없어서
뭐 이런 전세 조조가,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도 그렇고 임대인에게도 어쨌든 그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효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아마 뭐 생겨서 계속해서 지속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엊그제 뭐 이재정 실장님이 저한테 이광수인가? 그분 보내주니까 전체제도 절대 안 없어질 거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대도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은 줄어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주택금융, 그러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이 차지하고 있는 주택금융의 규모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한꺼번에 해소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금액이 아마 뭐 지금 현재 우리 거의 뭐 아주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뭐 해소하고 뭐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세제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자의 월세 임차료하고 집주인의 차입 이자를 맞바꾸는 형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그거를 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기대를 한다면 두 가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임대료 수입이든지, 하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 차익이든지. 근데 임대료 수익을 단순하게 임대료를 내가 이제 전세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전세에서 나올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지 않습니까? 은행이자. 어떻게 지금 우리 돈 굴려서 할 수 있는 이자인데, 그거를 보고서 할 수 하는 뭐라고 하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전세 제도는,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참 취약한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있는 것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 전세 임대차 시장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지속할 수 있는 굉장히 생명력이 찔긴 이런 제도일 거다라고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제도에서 분명히 이제 어쨌든 전세 임대인이 이거를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입한 그 돈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절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투자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사업 자금을 할 수도 있고 대출 갚을 수도 있고 투기를 할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수익이 나면은 독시 가는 거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임차인에게 위험이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손실이 나가지고 했을 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는 빈발하고 있지만 주거 이동을 제때 못 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재산의 손실이 이제 임차인의 상당 부분 많은 큰 재산을 손실을 끼친다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가 투자해서 이게 전세금을 받아서 걔가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손실이 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는 가격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했으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들이 어떤 특수한 어떤 시장 상황이나 어떤 여건을 딱 만나가지고 격발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게 보면은 갭 투자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는데요. 뭐 갭 투자라고 하는 말들이 신문지상에 이제 등장하고 자주 입이 회자되는 게 2015년부터라고 합니다. 이게 2015년부터인데 그게 인제 갭 투자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인제 그런 시기로 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세 제도 자체가 전세 임대 자체가 일종의 갭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주택을 산다라고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플러스에다가 내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임차인의 보증금이죠. 보증금이 최소 50%를 넘어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구조적인 원인에다가 시장 여건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막 갭 투자가 그냥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자본, 내 돈 하나도 없이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 보면은 다 먹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의도적인 전세 사기까지 뭐 발달하지 않았나, 이런 겁니다. 갭 투자는 이제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성 있는 갭 투자는 주로 전세가율, 그러니까 주택 가격, 내가 내 투자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그런 주택에 투자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금리 상황, 그게 임대료 기대 수익률은 낮고, 그리고 굉장히 자금은 풍부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기대 높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와 가지고 이 부동산원에서 뽑은 그 전세가율 변동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죠? 10년치밖에 없더라고요. 10년치. 그 이전 자료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2017년 11월 하반기가 꼭지점 가는 거거든요. 80% 거의. 그리고 가장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경기도하고 인천, 그리고 서울은 그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60%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건데 여기 보니까 2012년도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급격하게 변동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지점인데요. 표시가 안 되나? 여기. 이 지점, 여기가 쭉 오다가 보면 2015년 중반쯤에 한번 여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는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정책 일지를 제가 한번 다 여기에 대해 날짜에 탁 맞아 떨어지는 어떤 무엇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박근혜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주택 가격이 안 올랐을 거예요. 안 오르다가 안 오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부양책을 뭐 쓰고 하는데도 잘 안 올랐을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책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빚내서 집 사라. 전세 사 그러니까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포지션이었을 것 같아요. 집을 샀느니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전세를 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박근혜 그때 이제 뭐 그때부터 뭐 전세 대출 뭐 풀어주고 전세 대출 등장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그 정책들도 나오고 확대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박근혜 정부 하는데 전월세 수요를 이제 굉장히 그 주택 매매 수요로 좀 바꿔 빚을 좀 더 내면은 그 집 살 수 있어. 이런 그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했지만은 네,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해보니까. 그리고 네, 여기에서 여기 15년도에 여기 급격하게 이렇게 전세가율이 확 뛰는 시점이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그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저기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뭐 그 무렵부터 이제 그 허그라든가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서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데 거기서 보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015년 이쯤이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이때 그 보증 상품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그 전세 한도 이게 보증 한도를 훨씬 커요.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신호들이 오니까 주택 이런 그 전세 자금을 활용한 갭투기가 좀 보편화되고 하면서 이제 쭉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2017년도에 또 17년 중반쯤에는 우리 정부에서 이거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확 늘려줍니다. 뭐 이런 정책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2018년도 한 1년 지나서부터 이제 전세 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흉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쪼이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구조에서 전세 그러니까 이 깡통 이러다가 전세 가격이 쭉 이렇게 오다가 주택 가격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이제 깡통 전세가 이제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전세 사기도 있는 거고 하는데 이 위험들을 다 안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또 뭐 보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발견한 게 이런 거거든요. 아까 요 그림에 보시면은 전세하고 월세가 이 시장을 보시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하고도 비교해 보시면은 좀 비교해 보시면은 좀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전세 시장은 2000년대 후반에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아니야, 90년대 후반에. 거의 30%에 육박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게.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고 2010년부터 이제 이게, 전세가 좀 낮은 포션을 차지하고 월세 시장이 이제 더 많은 이쪽으로 가는데 아마 그 서브프라임 그 사태를 통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뭐 기대 뭐 이런 것하고 뭐 이런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16년부터는 전세 점유율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런 것도 아마 여기 그 자금 대출 굉장히 풍부한 전세자금 대출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어떤 변곡점들을 그냥 이렇게 딱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지 어쩐지 정확하게 어디서 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화에서 요거를 좀 어떻게
좀 뭐 저희 그 법안으로 한번 좀 해보기 위해서 잠시만요. 제가 또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법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갭투기 갭투기에 대해서 좀 더 이거를 좀 본질적으로 좀 더 그 좀 차원에서 좀 막아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 규모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좀 더 강화시키는 거, 뭐 그리고 뭐 여기 보증금 손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지금 좀 더 논의하고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임대보증금 위반한, 그러니까 그 깡통 전세라고 하는 이 사태가 나가지고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회에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까? 저희 의원님이 작년 국감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제기했던 문제들을 좀 해보기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요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서 한번 좀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법안이 예, 이 법안입니다. 아직 발의는 법안이 완성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두 페이지는 안 넘어가나? 아, 갭투기 근절법은 여기 전세 보증금 규모,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가격 선정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갭투기라고 하는 건 남의 돈으로 자기 투자하는 거,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전장치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최소 자기 자본 30% 정도는 투입해서 집을 사고 하도록 하자. 그것이 그래야 임차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전세 보증금하고 뭐 대출이든 뭐 선순위 담보권,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더해도 70% 이내, 그리고 아, 아까 그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까지도 70% 이내, 그 선순위 채권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주택가격 이게 산정 어느 기준으로 놓고 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어떤 데이터 내지는 뭐 이런 그 툴이 없어서 요거는 하위 법령으로 넘겼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내용에서는 이게 법 조항의 핵심 항인데요. 임차보증금은 아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인데요. 아까 제가 그 임차인이 대출을 제공을 하잖아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어쨌든 여기 그 보증금을 주는데, 근데 저 임대인한테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일반적인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와가지고 이게 없는 저희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당신이 정확하게 내 임대보증금 임대 기간 끝나면 나한테 돈 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필수적인 어떤 정보들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표준 다음 부분이구나. 표준 임대료에
제가 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표준 임대료에 대한 표준 임대료의 임대차 계약서에서 요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뭐 가지고 있는 채권, 뭐 세금 체납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것들을 다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고 표준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법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 사항을 하고 거기에 내가 내가 임대 보증금을 준 임대인으로부터 저들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거의 그 임대인은 사기 치려고 하는 거죠. 사기를 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임대인하고 나는 A라고 하는 임대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걸 거의 동시에 조금 있다가 다른 임대인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임대인은 제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내 임차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이게 변경을 바지 사장 바꿔서 양도를 해버리고 도망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매매 계약을 통지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계약을 그러니까 만약 해지를 하게 됐을 때 그 전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지금 전세 사기에 문제가 되는 바지 임대인을 좀 방지하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증금 손실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하죠? 우리 임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내가 채무자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채무자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끝나더라도 적시에 그때 임대 계약이 끝나는 기간 동안에 적기에 미리 이렇게 보증금을 좀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줘야 되는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좀 주자, 금전적인 어떤 페널티를 주자 해서 그 내용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줬을 때, 그러니까 계약 임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은 월 차임에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지연 이자를 연리 12%, 이거는 연리 12% 정도의 지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소액보증금인데요. 지금 현재도 이제 지금 현재 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좀 더 강화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거는 소액, 그러니까는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더 취약한 사람들의 임대보증금을 좀 보장을 해주는 취지에서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요책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뭐 그게 경매가 되거나 뭐 하실 때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금액을 좀 더 키우자. 지금 현재 뭐 경제 사이도 좀 커지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예, 그 법을 만들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금 뭐 당해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주택에 붙는 부동산 관련 세가 있어요. 국세는 그게 이미 이제 해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현행 제도에서는 어떻게 되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은 지방세가 먼저 그러니까 뒤에 내가 확정일자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뒤에 지방세 체납 그거보다 나중에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은 그게 먼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깡통전세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지방세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 많이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제대로 이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방세 지금 국세는 이미 이제 그거 좀 됐는데 지방세도 요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여기다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 시장에서 임대 사업자에 따라서 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에 따라서도 민간 임대 시장에서 사업자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지금 민간 임대주택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이게 규제를 받는 건데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좀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그 의무는 또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주임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뭐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도 여기에서는 무조건 일단 일정 기간에 주거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는 이런 의무 조항이 있고 근데 여기 임대사업자들이 하는 등록 임대주택에는 여기 표준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의무화돼 있고 또 하나가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 요건 좀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하고 이렇게 일반 임대차 시장에서 있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임대 보증금 반환 뭐 좀 이름이 다른데 성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보증금에 대한 그 반환에 대한 어떤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부담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리스크를 해치 커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임차인에게 이게 부담을 시키거든요.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 그 부담료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뭐라고 하죠? 통상적인 채권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미등록 임대 아파트에서는 임차인이 드는 그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라도 여기는 좀 더 이제 좀 강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보증보험료는 당신이 다 부담해라.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으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거는 좀 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그 이런 제도적인 거는 어쨌든 사고 방지든 뭐 요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사고 난 그리고 그 보험이라도 들어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리변제 해 주고 해준 사람들은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그렇지 보험도 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 이런 사고가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이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법원 경매까지 가 가지고 뭐 거기에서 인제 뭐 하여튼 잘못되면은 인제 그냥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자기 보증금을 보장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은 인제 지금 현재 우리 그 법을 보니까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예 또 있었고 지금 뭐 최근에 그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저기 어 임대주택 아니 부도 위험 미분양 아파트 좀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뭐 확충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거는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사서 이 기회에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쉽게 이렇게 해법은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거를 물론 정부 정책으로 하면 좋겠으나 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법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좀 뭐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다듬어지면은 이것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난 너무 주소가 없었고 저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어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또 정리를 하셔 가지고 또 학원 강사처럼 또 열심히 강의를 해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어 그 내가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예. 다만 이제 또 앞부분하고 겹치지는 않았는데 또 하여튼 뭐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공유하시는 화면 좀 꺼 주시고요. 네. 네. 법안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먼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했나요? 너무 부실했겠죠. 아닌가? 그 아까 우리 조윤민 경기처장님이 물어본 민주당 법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것만 좀 설명해 어 주시죠.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교는 해 보지 않았는데 어 뭐 어쨌든 사고 방지 정보를 좀 뭐라 그래 전세 반환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할 때 주로 이렇게 좀 내가 잘못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뭐 요런 데 좀 중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들도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실행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 제가 꼼꼼하게 저도 검색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예. 다는 아니지만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심상정원 법안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대등한 관계를 어 규정을 해서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중에 최소한 자기
자본이 30%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다른 민주당 의원 법안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들으신 분들도 한 두 가지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공공이 일정 정도의 풀을 좀 갖고 있음으로써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라든가 임대차 임대 물량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2시간이 다 돼서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또 듣고 혹시 또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저희 민생사업 관련해서 뭐 제안이라든가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그 이제 그 임대인으로부터 또는 뭐 이제 제도로부터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이제 다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좀 어떤 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천빌라 사건 같은 걸 보면은 그 이제 바지 사장들이 그 자기 자산이 별로 없는데도 이제 그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다 이제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건데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쪽으로도 뭐 심창정 의원 측에서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까도 그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일부 굉장히 그 의도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사기꾼들이 타겟이라서 누구나 공분을 살 수 있는. 그런데 이 전세 깡통 갭투기라고 하는 게 위험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전제는 이게 별로 위험한데 이게 이제 가격이 꺾이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30%막 떨어지면 아직 뭐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지금 위험한 게 어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임차보증금 주택 그걸 처분했을 때 가격 그리고 내가 또 외부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뭐 끌어다가 요거 동원할 수 있는 이 집값 집 팔고 해가지고 하는 이것보다도 전세 보증금이 더 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불가항력인 상황인데 저는 그 상황도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뭐 처벌하는 거 좋은데 저희 뭐 하면서 이거 쭉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저희 그 설명 자료에 나오지만은 어느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저희가 설사 깡통 전세 이 전세 이런 피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도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깡통 전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그런 주택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서글픈 현상인데, 그게 주로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번 피해, 지금 여기 나오시는 피해자들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자기 자본을 좀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억, 3억짜리, 그러니까 그리고 사기꾼들이 주로 노린 것도 그런 주택들이었고요. 참, 차라리 좀 어느 정도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갭투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분들은 어쨌든 시간이 좀 고통스럽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해결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사회초년생이 완전히 그냥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대출 이 전세 자금을 자기가 저축해 가지고 했으면 좀 그래도 하는데 이거 대출 받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굉장히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거 좀 보면 볼수록 좀 분노가 막 치밀고 때에 따라서는 진짜 이 지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놈들 진짜 어디 가서 꼭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또 그런 생각 전혀 없이요. 아주 나는 건전하게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임대인들 있잖아요. 아주 영리하게 이런 분들도 본의 아니게 거기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도 뭐 피해자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지금 깡통 전세 사기가 나는 게 대부분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들인데 거기가 사실은 제대로 단속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네, 빌라왕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보증보험이 안 들었는데 과태료조차 네, 네. 받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은행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뭐 누가 얼마 이상 인출을 하고 또 이게 이렇게 뭐 이 대출이 늘어나면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은 것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 우리 박인석 부대표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예. 요미경 먼저 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안 보이시네? 네, 저기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말만 할게요. 지금 방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위한 지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저는 우리나라 사기죄 자체, 이거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기죄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깨알같이 고비고비마다에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 개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기 자체가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요. 법안을 보면 재질에 따라 형량 내리는 것도 되게 가볍고, 근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평생을 다 벌어서 들어갔던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뺏어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까지 뺏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경우들이 사기로 인한 결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기죄를 어떻게 엄벌하면 좋을까? 그걸 우리 당에서 최고의 법 제도 개선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충남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관련된 강연과 관련된 민생 문제가 거의 사실 대두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또 도시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워낙 뛰어난 머리들로 사기를 치니 그냥 아예 사기에 대한 또는 대출에 대한 등등 규제나 네. 형량을 크게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민생사범은 좀 세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네. 이런 건으로 어느 정도 형량이 구형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건이 아니어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예, 없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교육을, 되는 대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몇 번 하고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이 건이 아니더라도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거 말고도 할 테니까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은 그래도 좀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부담이 적으니까,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오늘 이제 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했네요. 네. 교육 준비해 주신 우리 이종훈 선임 비서관님하고 우리 일강하셨던 분은 계시네요. 이성영 부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함께 하신 우리 시도당의 우리 당직자분들하고 당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